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대행정학과의 안준모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기간 평가를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서 발전시켜 오신 또 키스텝에서 발표를 하고, 또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이 기간 평가나 이 제도에 대해서 다 이제 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오셔갖고, 아마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고 이슈 레이징을 하고 패널 토론에서 좋은 또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부 출연형 기간평가 제도의 미래 방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약 5년 동안 여러 직할기관 평가들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제도를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조금 의견을 보태는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논의 배경부터 국외 사례, 그다음에 기간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고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은 또 키스텝에서 기간 평가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발전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 평가는 저희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법, 그다음에 과학기술기관출연법, 연구성과평가법 이런 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기간 평가를 통해서 각 기관이 지향하는 바를 좀 더 잘 달성하게 해주자라고 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는 여러 번 변형되어 왔지만 크게 강조하는 요소는 한 5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공공성, 책무성, 효과성, 효율성, 수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 평가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캐치업 위주의 추격형 연구 개발에서 창의적이고 좀 더 선도적인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간 평가다, 기관이다, 뭐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왔죠. 1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근간이 마련된 바 있고 2차, 3차, 4차로 오면서 어떤 연구 평가의 어떤 전략성을 강조한다든가 효과성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세계 저희가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보다는 뭐 출연연이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뭐 기간 평가 제도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도의 도입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총리실 주관으로 합독 평가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연구의 주관으로 기간 평가가 실시가 되다가 뭐 공통 기준형 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됐다가 또 이제 임무 중심 출연연별로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달성했는지 이렇게 보는 제도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뀌어서 기간 평가 제도가 바뀌어서 평가 부분이 이원화가 되고 부문별 평가 주기가 차별화가 되는 등 어떤 중장기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왔고요. 평가 방식이나 또는 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도 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연구나 어떤 효과적인 연구를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도전적 목표 수립을 위해서 성과 지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폐지한다든가 또는 기관 운영 부분에서 공통 영역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담이 좀 적어지도록 부담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이제 19년도 기간평가 제도 개편 사항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연구 사업하고 기관 사업을 좀 분리를 해서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영향력 정사 평가 중심으로 가고 달성도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과감한 시도가 있었으며 기관 운영 같은 경우도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뭐 공통 역량, 자율 영역, 그 다음에 현안 대응 이런 식으로 뭐 3대 5대 2
비율로 설정하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제도상에서 많은 변화 겪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간에 이제 기간평가 제도가 이렇게 꾸준히 해서 여러 가지 쟁점 사항 항상 공통적으로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자율성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기관들의 요구가 이제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는 어떤 질적 평가를 좀 더 뭐 포션을 늘려야 된다든가 효과성 중심으로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평가 종류가 기간 평가도 있지만 기간이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죠. 또 출연 연구 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선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자 같은 경우는 그 본인들이 중간 평가도 있고 뭐 연차 평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최종 평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가의 부담에 대해서 좀 완화 좀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또 이제 쟁점이고요.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평가가 잘 되려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 또는 신뢰성 이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얼마나 수용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활용성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대체 평가를 왜 하는가?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우리가 전략성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가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가 사실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최근 이제 제도 개편된 19년 제도 같은 경우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5가지 반영이 되지 않은 반영이 안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간의 이제 기간평가 제도 개선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가 주기를 뭐 확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연구 사업은 뭐 1년 그다음에 뭐 기관장 임기를 고려해서 또는 기간의 사업 특성을 반영해서 3년, 5년, 6년 주기로 차별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기관 운영 같은 경우는 뭐 1년 베이스로 갔다가 기관장 임기랑 같이 연동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이 연구나 기관 운영 모든 부분에서 기관 특성을 자율적으로 좀 고려해서 설정할 수 있게 좀 룸을 주지 않았나 뭐 이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부담 완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부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일가정 뭐 양립이라든가 보안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그 연구 내용 외에 기관 운영 또는 경영적인 측면과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 평가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 쓰게 되면 좀 평가 부담이 줄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절대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여기 학교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새 굉장히 학점에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 같은 경우는 A를 몇십 프로까지 줘라 뭐 이렇게 학교에서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사실 또 평가하기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절대 평가가 맞을 수도 있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특성에서 또 요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민간 기업을 평가한다고 하면 비슷한 기업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기업들을 뭐 소비자가 됐건 외부 평가자가 됐건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는 게 가능해지지만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을 확률이 높고 유사한 기관은 존재할 수 있으나 100% 똑같은 기관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절대 평가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적 평가 강화나 효과성 중심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이나 뭐 특허 뭐 이런 쪽에 이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뭐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꾸준히 이어왔지만 사실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끔 그 대학에서 뭐 교수 초빙을 할 때도
1차에서 논문 숫자나 이런 걸로 하면 좋은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개수를 많이 가져가는 뭐 전략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과의 질적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뭐 박상학 교수님도 연구하셨던 영향력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과성 중심의 어떤 평가를 고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달성률, 사실 달성률 같은 경우는 또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성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기간 평가하면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지표. 이게 예를 들어서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모 자체를 뭐 너무 뭐 크게 작게 잡아서 당연히 이제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뭐 내비둬도 이게 오버 어치브먼트가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달성률에 대한 개념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전문성이나 신뢰성 같은 경우도 뭐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 요새는 또 추천이나 공모 또는 뭐 자기 추천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고요. 선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고 선정평가위원회는 이제 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런 그 평가위원회 독립적인 운영을 고려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평가에 대한 활용성이나 전략성 이슈에 대해서도 뭐 등급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발전적인 뭐 종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합 분석 이런 걸 도입해서 기관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전략적인 어떤 컨설팅을 하는 이런 가칭 뭐 전략 컨설팅 이런 것도 도입이 됐던 게 그동안의 제도 개선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지금부터 말씀드릴 또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뭐 잘 해왔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기관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또 김산성 원장님께서 이런 또 수요 포럼 자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외 사례를 저희가 이제 뭐 독일 뭐 또는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많이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스 플랑크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기본적인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철학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하인드 더 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가가 비하인드 더 씬. 그러니까 뒤에서 일어나는 거지 앞에서 뭐 제출해라, 뭐 양식을 뭐 칸을 채워라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뭘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최고의 어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련해 주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이언티픽 멤버들이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자율적인 측면도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에 그래서 평가는 잘못된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 병원에 갈 때 요새 병원에서도 이제 예방의학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병이 발병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고치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게 더 싸게 먹히거든요. 여러 가지 코스트라든가 타임이라든가 리소스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막스 플랑크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뭐 잘못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기관이 뭐 좀 헷갈릴 때 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잘 모르겠을 때 또는 마이너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기관 평가를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게 막스 플랑크 사례가 그걸 잘 소개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평가로 나눠지고요. 사전 평가에서는 뭐 연구소 설립이나 연구소 소장 임명 또는 연구 프로그램의 뭐 컨설팅 평가 이런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후 평가에서는 개별 연구소 MPI의 학술적 성과하고 연구 인프라에 대한 어떤 전문가 평가, 자문 이런 것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항목만 보더라도 과학적 수월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월성 중심으로 잘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여기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정성적인 평가 의견 형태로 제시를 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컨설팅 의견을 포함시켜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 제도를 왜 도입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맞죠? 예, 예. 프라운호퍼 연구회 같은 경우는 비슷한 컨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외국의 유사기관과 평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주기로 심층적으로 평가를 하고 정부의 연구의 평가는 정기적인 게 아니고 어떤 뭐 큰 외부 환경이 변했거나 정책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가 얼마나 적절한가, 기관 운영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예산 규모, 배분의 규모가 적절한가, 그다음에 외국의 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가, 뭐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보고 있지만 결과 활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랑 좀 다른 포인트는 감사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막스 플랑크 사례랑 비슷하게 기관이나 또는 정책 운영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강하죠. 그래서 누구를 블레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그런 의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고 방식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사례를 보면요, 그 정부 성과 평가법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런 성과평가법 시스템을 많이 따라서 많이 참고해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처가 성과 관리 및 평가를 보시면 가운데 부처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4년 주기에 어떤 전략 계획, 스트래티직 플랜을 만들고 그죠?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을 만들고 매년 연차별 그 애뉴얼 퍼포먼스 플랜을 만든다는 게 이제 주로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중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이제 각각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 하이어라키를 맞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직 골이나 오브젝티브, 그다음 퍼포먼스 골. 그래서 이 위에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그림이 뭐고 달성하기 위해서 중 목표가 뭐고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뭐고 하위 목표가 뭐고 이것들을 잘 얼라인먼트 시켜서 잘 제시를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 같은 경우는 국회나 아니면 이제 OMB 예산처에서 관련 법이나 예산 확보에 자료로 쓰고 있어서 피드백 측면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기관 평가는 어떤 뭐 등급이나 이런 것도 뭐 미국의 에너지부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과학국 SC라고 하는 과학국 산하의 10개 연구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를 뭐 임무 달성도부터 8번째 보안 능력처럼 우리가 보는 요소들과 비슷한 요소들을 보면서 평가 등급을 이렇게 저희가 학점 먹이듯이 A뿔부터 F까지 쫙 먹입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이 성과 목표별 등급만 공개하고 디테일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확실하게 임플리케이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나 계약기간 연장 이런 형태로 결과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생명공학 연구회 같은 경우는 BBSRC 산하의 연구소에 대해서 연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구 기관은 연구소의 현황 보고서라든가 향후 5개년에 대한 계획, 제안,
핵심 역량 이것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연구회 내 기관평가 TF하고 협업해서 평가를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냐, 뭐 그 품질이 어떻고 연구 범위의 어떤 선도성이 어떻고 자원 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아까 에너지부 사례와 비슷하게 BBSRC의 연구비 배분에 결정이 돼서 5년 단위의 리소스 리올로케이션이죠. 자원의 재배분을 위한 용도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그 일본에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뭐 독일과 미국과 영국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기관 평가가 어떻게 제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이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할 때 어떤 걸 고민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제도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에 대해서 뭐 이슈 레이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가지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왜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뭘 열심히는 하고 있긴 한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게 누가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섯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 이 6가지 측면에 대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는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뭐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관리적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적 평가 처벌과 칭찬 중에 사실 처벌 메커니즘이 더 중요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출연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법 체계에서는 뭐 그게 개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어떤 국가가 권력이 개인이나 법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처벌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한 관리적 평가를 하는 어프로치가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관리적 평가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정부에서 비난 회피 메커니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난 회피 메커니즘이란 건 뭐냐면 일단 기관이 성과가 안 좋습니다. 어떤 이유건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관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정부는 이걸 디펜스해야 되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 우리의 관리 감독은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 그런데 이 기관이 A란 기관이 잘못했으니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이 기관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되면 관리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칭찬보다 처벌이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비난 회피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평가자의 부담보다는 피평가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인 거죠. 왜냐하면 이 평가를 받았을 때의 목적이 칭찬이 아니고 처벌에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기관평가 잘 받아갖고 커다란 인센티브를 받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평가를 안 받게 되면 굉장히 찝찝하죠.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는 이 를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나중에 처벌이나 페널티 여지를 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 관리적 평가의 대척점에 있는 게 개선적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대해서 말씀드린 막스 플랑크 사례나 프라운호퍼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보다는 칭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서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예를 들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까? 뭘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을 해서 진단 분석해서 이 기관이 더 잘하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적 평가와 개선적 평가는 뭐 학교나 뭐 초중고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교수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을 관리적으로 할 것인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내고 못했을 때 학점 나쁘게 주는 게 제 목적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정말 잘 배워서 이 친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더 가르쳐줘야 되지? 내가 어떤 내용을 잘 전달을 못해서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 뭐 이런 후자적인 접근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선적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적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난이 포커스가 아닌 거죠. 물론 못한 기관에 대해서 블레임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포커스는 비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칭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고 도와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평가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제 평가자의 부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피평가자의 부담보다. 그렇죠? 피평가자는 기본적으로 이 평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 더 잘하라고 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자가 어떤 부분을 찾아내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평가자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평가자의 부담보다 작은 건 아니지만 관리적 평가와 비교해 봤을 때 줄어들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걸 잘 나타내는 게 요새 TV 보면 예전에 뭐 여러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뭐 슈퍼스타 K나 이런 것처럼 컴피티션 베이스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평가자들이 굉장히 할시합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펑펑 울리고 뭐 컴피티션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복면가왕에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패널들의 코멘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평가를 해요. 목소리가 좋다. 이번 라운드에서 떨어졌지만 음색이 뭐 너무 특이해서 뭐 정체가 드러났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뭐 지문 같은 게 있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잘해서 놀랬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뭐 보컬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코멘트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가 개선적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객체와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누가 평가하고 누가 평가를 받는가? 그럼 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각 주체들이 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익스플리시트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한 명백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돈이나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명예나 뭐 인정, 뭐 사회적인 뭐 리스펙트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가 더 서스테이너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가 달성이 됐을 때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강한 기제로 작용을 하게 되죠. 물론 두 개가 다 같이 돌아가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의 어떤 평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 미래기술재단에서 과제를 평가할 때 평가자 교수님들을 모시는데 일단은 평가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제 익스플리트한 인센티브가 충족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는 뭐냐면 아무나 안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에서 정말 엑스퍼트로 인정을 받아야 리뷰어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도 좋지만 내가 삼성 미래기술재단에 어떤
과제 평가위원이었다는 게 자기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력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게 되죠. 피평가 기관에서도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린 환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기관장 연봉을 환류시킬 것인가, 예산이나 조직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또는 기관장 임기와 연동을 시킬 것인가, 이런 익스플리트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도 중요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술지에서 해외 소위 말해서 탑저널이라고 하는 저널들의 학술지의 동료평가 작동 기제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쪽에서 뭐 탑저널 중에 하나를 그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 AMR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의 억셉턴스 레이는 6%가 안 돼요. 보통 한 4.8%에서 5.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100편을 내면 3편이나 4편이 퍼블리시 될까 말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고를 합니다. 투고를 하는 이유는 일단 이 AMR에서 리뷰어를 아무나 돌리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리뷰어 관리를 잘 하고 리뷰어들이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하시하게 코멘트를 하더라도 그 리젝이 되더라도 일단은 뭐 그 논문을 낸 연구자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수긍할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리젝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그 장문의 코멘트가 오게 되면 그 코멘트가 주옥 같은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 코멘트를 반영을 해서 논문을 수정을 하면 정말 논문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저널임에도 불구하고 리젝될 확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은 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전문 평가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문 리뷰 시스템이 그 평가자, 피평가자의 갭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킬스텝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재미있는 게 보시면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주황색이 평가위원들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기관들의 생각입니다. 보시면 갭이 많이 나죠.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뭐 평가가 잘 되고 있고 평가를 잘 했고 운영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직할기관인데 이 수긍 정도, 그러니까 가운데 상단에 있는 평가 결과의 타당성 수긍 정도 보시면 83점 대 34점으로 굉장히 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성을 달라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래프가 역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도의 목적, 뭐 이해 취지도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평가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기관장 임기나 연구성과 사이클, 그 다음에 기관장 리더십, 연구자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기랑 맞추냐 안 맞추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난 회피 전략 중에 뭐 희생양을 이용하는 뭐 그런 전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은 이 임기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평가 사이클을 맞추게 되면 그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게 불분명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했다 또는 전임 기관장의 레가시이기 때문에 전임 기관장의 레가시를 우리가 평가받는 게 옳지 않다를 그대로 또 인정하게 되는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5가지 그 평가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공공성, 뭐 책무성, 효과성, 효율성, 수월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평가 항목들이 하나의 차원인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많이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봐야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둘 다 좋다든가 그죠? 아니면 엄마 앞에서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아빠 앞에서 아빠가 좋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이 아닌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라던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거는요, 보통 그 마이클 포터가 만든 제너릭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서 전략적인 초점이 어디 있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대중적인 이 매스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독창성, 니치에 맞출 것인지, 또 수월성에 맞출 것인지, 뭐 비용에 맞출 것인지. 그래서 이 2x2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2x2 매트릭스마다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독창성, 그러니까 니치 마켓을 지향을 하면서 대중적인 거를 동시에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맞추면서 수월성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비행기로 뭐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굉장히 싼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는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뭐 서비스를 받고 싶다.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5대 덕목이 하나의 방향으로 얼라이먼트가 되는가? 다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간 평가의 전략적 초점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5개 덕목이 하나의 차원에 있지 않고, 즉 하나로 수렴할 수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간 평가의 결과는 여기 왼쪽에 마이클 포터의 제너럴 스트래티지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어떤 기관은 수월성에 초점을 둔 기관, 어떤 기관은 대중적인 뭐 결과 보급에 초점을 둔 기관처럼 유형화가 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한테 5가지 덕목을 동시에 모두 잘하기를 기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관은 뭐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슈퍼맨 기관 같은 방법밖에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평가 전략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처럼 평가 지표에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뭐 꼼꼼하면 당연히 창의성, 자율성이 저하되고 너무 느슨하게 되면 평가자가 방향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정성 평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평가자들도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떤 정도의 코멘트로 써줘야 되는지 몰라서 벙벙하게 정성적인 코멘트를 써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관이 또 못 받아들이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긴 하지만 결국 여기서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가 이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 2x2 매트릭스가 색깔로 칠해져 있지만 참을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잘못했는데 옳다고 얘기하거나 잘했는데 못했다고 얘기할 그런 오류를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던 정량평가를 하던 이 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가라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차선이 존재할 뿐인데, 차선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강조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미국 사례를 살펴봤는데,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저 맨데이트부터 미션, 비전, 골, 오브젝티브를 쫙 얼라이먼트 시켜서 그 지표도 얼라이먼트 시키고 각각 뭐 맨데이트부터 오브젝트까지도 얼라이먼트가 돼서 기간 평가에 반영되기를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시스템은 내부 구성원에 공감이 없으면 실행력이 저하가 돼요. 아까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관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굉장히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가 적은 상태로 기관의 계획이 수립되고 평가받고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관의 아이덴티티가 미션이나 비전에 반영됐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관 평가를 만드는 팀이 따로 있고 그 팀에서 그냥 만들어서 뿌려주는 거지, 이런 영미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바텀업식으로 비전이나 미션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가보게 되면 기관의 비전이나 미션이 생뚱맞다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전혀 모른다거나 이런 단어가 왜 선택이 되어 있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율의 구성원들이 이 맨데이부터 오브젝트까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쪽 회사의 뭐 비전이 뭐 리스펙트 아슬렛입니다. 나이키 광고를 보시면 나이키 광고는 절대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신발을 들고서 이 신발이 뭐 밑창이 뭐 쿠션이 좋고 뭐 박음질이 좋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운동선수들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를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애플은 think differently죠. 우리는 다르다.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를 광고를 하지, 그걸 비전으로 제시를 하지, 그 제품의 우월성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TV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애플에 있는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그게 경영층에 있건 아니면 신입 직원들이 있건 이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거죠. 애플 정신이 뭐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메커니즘에서는 공법 시스템 하에서 기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익스플리트한 인센티브예요. 그것은 조직과 예산입니다. 그럼 내부에서 익스플리트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작동되는가? 승진이나 보상 체계가 작동이 되고, 또는 기관의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가? 더 중요한 거는 기관이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받은 적은 있을 거예요. 뭐 기관 평가가 안 좋아서 뭐 예산이 깎이거나. 근데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잘 받아서 확실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가? 우리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케이스가 빌딩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해서 전략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평가의 권위 인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권위 인용이라는 것은 누가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이디얼하게는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까지를 고려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권위를 제대로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의 어떤 전문가 풀의 협소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언어라든가 뭐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석학을 포함시키기 힘들다고 하면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총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이나 뭐 지표 제안 정도에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 권위를 높이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요. 기관에게는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임플리시트한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 밑에 말씀드린 내용과 요 밑에 있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뭐 프랑스나 독일 또는 네덜란드, 뭐 기초과학연구원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패널의 일부를 50에서 100%까지 해외 석학으로 구성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평가의 체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왜 평가를 하는가? 계산적 평가를 디폴트로 해서 최소한 기관 평가가 이 비난 회피를 하고 이 잘못한 걸 찾아내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잘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코멘트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용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경영 연구 평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평가자 같은 경우에 평가 때마다 사실 평가자가 바뀌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평가 현장에 가보면 기관이 수용성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평가에서 뭐 평가위원이 이걸 이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중간 평가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중간 평가에 이제 새로운 평가위원이 오게 됐는데 새로운 평가위원이 이거 왜 했냐? 예전으로 고쳐라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은 또 기관에서도 그러면 뭐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클레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성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의 보조금 연장 평가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3년을 하게 되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분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분과장 3년을 하게 되면 뭐 특별평가 3년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1년을 하고 총 10년을 채우면 거기서 이제 그 평가에서 졸업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위원회 상서라도 저희가 이제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자 성장 시스템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요. 어떤 평가위원이 계속 그 기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보면서 내부 문제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좀 인덱스한 코멘트를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정량 지표도요. 저희가 정량 지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성 지표로 바꾸자. 이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폴스 포지티브나 폴스 네거티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 지표는 정량 지표대로 단점과 장점이 있고 정성 지표는 정성 지표대로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웨이트를 둘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고민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안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컨텐츠 어널리시스처럼 정성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커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정량 지표지만 사실은 정성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좀 하시하게 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관대하게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 통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점수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도 요새는 최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라도 정량 지표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데이부터 오브젝트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구성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주고 R&R이 됐건 아니면 비전이 됐건 방향성이 됐건 그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하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새로 생겼는데 그거 못지않게 구성원에 대해서 랜덤하게 인터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관이 이제 이해관계자를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 기관의 이 대이해관계자, 대외 협력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뭐 영미 시스템과 다르게 탑다운과 바텀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가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기관에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또는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평가 왜 하냐 이런 컴플레인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아무래도 평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얼마나 혁신적인 연구를 잘 평소에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카운트가 돼서 보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안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케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어떤 지금 깔딱고개를 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형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과감하게 지원해줘서 최우수 평가 기관한테 블록 그랜트를 준다든가 기관장 연임을 시켜준다거나 현안 해결을 하나 해준다거나 파격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본격적인 도입이 부담됐다고 하면 파일럿식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범 평가라도 몇 개 그룹을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서 한번 해보고 그 그룹에서의 반응이 좋은지를 보고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